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어떤 인연은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시리게 다가오기도 하죠. 하지만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평온할 때가 아닌 시련과 갈등의 순간에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진면목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한 여성의 쓰라린 경험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깊은 울림을 만드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성찰의 시간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제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가족을 하찮게 여기고 모욕했던 한 사람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차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 사람은 한때 제 남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진 것은 없으면서 욕심 많은 하늘을 찔렀고 그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좁아터진 인간이었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그의 실체를 알았더라면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저 역시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씌어 그의 본 모습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제 삶의 분노 유발자였던 그와 각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어쩌면 하늘의 도우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지독했던 시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입사하신 아버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결근이나 지각 한 번 없이 오직 성실함 하나로 회사 생활에 임하셨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내조하며 저와 언니,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까지 우리 사남매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자녀가 넷이나 되었음에도 저희 집안 형편이 비교적 넉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월급 덕분이기도 했지만 사실 아버지가 물려받으신 작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 덕이 컸습니다. 외아들이셨던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홀로 남으신 할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셔와 살뜰히 봉양하셨습니다. 제가 10살 되던 해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며 아버지에게 경기도에 위치한 3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스스로를 건물주라 칭하며 거들먹거리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건물에 새들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제가 어릴 적 친구와 함께 아버지 건물 1층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훌쩍 커버린 제 모습을 보시곤 마치 친딸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며 돈을 받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아빠가 절대 아주머니 식당에서 공짜로 밥 얻어먹지 말고 옆 슈퍼 할머니께 사탕 하나도 돈 내고 사 먹으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저희에게 늘 인연의 소중함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최소한의 금액 외에는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는 법이 없으셨고 임차인분들 집안의 크고 작은 경조사까지 일일이 챙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아버지의 건물은 임차인이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건물이 낡아갈수록 주변 시세보다 월세는 더욱 저렴해졌습니다. 1층에는 아주머니의 작은 식당과 할머니의 슈퍼가 2층과 3층에는 고시원이 자리하고 있었죠. 저희 사남매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건물에 드나들었기에
그곳 상인분들은 성인이 된 저희를 보면 늘 제 자식처럼 반겨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건물이 노후되자 부동산 중개인들은 아버지께 건물을 팔거나 허물고 새로 지으라고 수시로 연락해왔습니다. 새로 짓기만 하면 지금 버는 돈의 몇 배는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여기 식당 아주머니도 슈퍼 할머니도 내 건물에서 나가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다른 곳 상가는 보증금과 월세가 비싸서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시원 세입자들은 대부분 갈 곳 없는 독거 노인분들이에요. 월 20만 원 남짓한 저렴한 월세 때문에 여기서 10년 넘게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내 욕심 채우자고 건물을 정리하면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저희 가족은 그런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착하게만 산다고 해서 행복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더군요. 제가 32살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는 끔찍한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비극을 겪으셨습니다. 필사적인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장애를 갖게 되셨습니다. 건물 임차인분들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이렇게 착한 사장님께 이런 시련을 주시냐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절망에 빠지셨던 아버지였지만 이내 굳건한 정신력으로 현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에 주저앉아 있기보다 휠체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겠다며 매일 고된 재활훈련에 매달리셨죠. 우리 가족은 눈물을 삼키며 그런 아버지를 응원하고 도왔습니다. 아버지 곁에는 우리 가족 외에도 아버지를 유독 살뜰히 챙기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제 언니와 결혼한 형부였습니다. 사실 저희 언니는 15살 때 바이러스성 뇌염을 앓은 후유증으로 청각을 잃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었지만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형부는 그런 언니를 아무런 편견 없이 사랑해주고 아껴준 정말 고맙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형부가 친아들처럼 예쁘고 고마우셨을 겁니다. 형부는 어디를 가든 항상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어드렸고 쉬는 날이면 일부러 저희 집에 찾아와 아버지의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언니가 결혼한 후 저는 그동안 월급을 모으고 재테크로 불린 돈에 아버지께서 보태주신 3천만 원을 더해 경기도에 25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 전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당시 그는 작은 건설사에 다니고 있었고 비록 집안이 가난해 모아둔 돈은 많지 않았지만 호탕한 성격에 저를 끔찍이 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난을 딛고 꼭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그의 야망 또한 남자답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마음 하나를 믿고 그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마련한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그는 혼수를 해왔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아들도 하나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남편이 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 가거나 가족 여행을 갈 때면 형부는 늘 저희 부모님부터 챙기기 바빴지만 남편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뒤로한 채 저 혼자 신나서 앞장서기 일쑤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그는 타인을 배려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오직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결혼 전에는 몰랐던 아버지의 건물을 알게 된 후부터 노골적으로 탐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아버지를 찾아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자고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장인어른, 그 낡은 건물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몇 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통해서 아주 멋진 새 건물을 세워드리겠다니까요. 아버지는 예전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이유를 들며 점잖게 거절하셨지만 남편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와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아버지께서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만하게. 내 건물을 내가 그냥 두겠다는데 자네가 왜 이리 성화인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자네가 김칫국부터 마시는 겐가? 내 분명히 말했네. 싫다고. 저는 형부처럼 효도는 못할 망정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남편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남편과 수도 없이 다퉜습니다. 아빠가 싫다는데 대체 왜 그래? 당신은 왜 우리 아빠 재산에 그렇게 욕심을 내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기가 막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장인어른 건물 새로 올리면 회사에서 내 출세길이 열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새 건물 지으면 지금 세입자들은 어차피 다 나갈 텐데 그럼 1층에 내 동생 편의점 하나 차려주고 그 옆에 우리 부모님 식당 이전해드리면 얼마나 좋아. 남편은 이미 아버지의 재산으로 자신의 가족들까지 챙길 계산을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과 시동생까지 은근슬쩍 욕심을 내비쳤습니다. 염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와 형부의 가게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형부는 장사를 시작하며 생긴 빚 때문에 힘들어하다 결국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듬직했던 형부의 눈물에 아버지의 마음도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형부에게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제 남편도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은 형부에게만 돈을 빌려준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또다시 아버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왜 형님만 도와주시고 저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십니까? 저 사람들은 남이고 저는 가족 아닙니까? 가족인 저부터 좀 챙겨주세요. 아버지는 그런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타일렀습니다. 자네가 김서방처럼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나? 아니자는가? 그런데 왜 비교할 거리도 안 되는 일로 자꾸 억지를 쓰나? 그만 좀 하게.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건물 문제가 뜻대로 안 되자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손을 벌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겁도 없이 3천도 아닌 3억을 바라느냐고 호통치고 돌려보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한테 정말 지친다. 우리 아빠한테 죄송해서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이혼하자는 제 말에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욕심이 과했다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제 마음도 흔들렸고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줘봐라. 본심이 나쁜 사람은 아닐 게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는 이혼 결심을 잠시 보류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잠시 이어지던 어느 날 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웬일로 이번 생신에는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만 따로 모시고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점수를 따려는 것이라 생각한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약속 당일 남편은 저희 가족을 데리고 허름하고 낡은 4층짜리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그가 예약했다는 식당은 그 건물 4층에 있는 낡은 중국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장난쳐? 우리 아빠 휠체어 타시는 거 뻔히 알면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을 예약했다고. 제가 화를 내자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장인어른은 못 걸어 올라가시죠. 깜빡했네. 실수야, 실수. 그럼 어떡하죠? 장인어른은 그냥 차에 계시고 우리끼리만 빨리 먹고 나올까요? 짜장면 한 그릇 포장해다 드리면 되겠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아닌 희미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몸이 불편한 장인에 대한 비열하고 치졸한 복수였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던 아버지께서 분노에 찬 얼굴로 휠체어에서 벌떡 두 다리로 일어서신 겁니다. 자네가 감히 날 우롱해. 비록 1초 남짓한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분노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휠체어에 주저앉으시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치셨습니다. 내가 날 이렇게 욕보여? 내 딸의 남편이라고 믿었는데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해. 남편은 그제야 당황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 변명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형님만 예뻐하고 저는 차별하시니까 약이 올라서 심술 좀 부린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보, 제발 용서해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인간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넌 끝났어. 감히 우리 아빠한테 이딴 짓을 한 너랑은 단 하루도 더 못 살아. 이 졸렬한 인간아.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왜 제 이혼을 말리셨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사위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아버지의 마지막 믿음마저 배신하고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의 짐을 모두 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그 집은 원래 제 명의였기에 그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아들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시지만 그날 이후 오히려 더욱 강인해지셨습니다. 그 비열한 인간에게 보란듯이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그와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계실 분들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인연에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인연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낼 용기를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어떤 인연은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시리게 다가오기도 하죠. 하지만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평온할 때가 아닌 시련과 갈등의 순간에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진면목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한 여성의 쓰라린 경험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깊은 울림을 만드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성찰의 시간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제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가족을 하찮게 여기고 모욕했던 한 사람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차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 사람은 한때 제 남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진 것은 없으면서 욕심 많은 하늘을 찔렀고 그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좁아터진 인간이었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그의 실체를 알았더라면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저 역시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씌어 그의 본 모습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제 삶의 분노 유발자였던 그와 각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어쩌면 하늘의 도우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지독했던 시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입사하신 아버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결근이나 지각 한 번 없이 오직 성실함 하나로 회사 생활에 임하셨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내조하며 저와 언니,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까지 우리 사남매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자녀가 넷이나 되었음에도 저희 집안 형편이 비교적 넉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월급 덕분이기도 했지만 사실 아버지가 물려받으신 작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 덕이 컸습니다. 외아들이셨던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홀로 남으신 할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셔와 살뜰히 봉양하셨습니다. 제가 10살 되던 해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며 아버지에게 경기도에 위치한 3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스스로를 건물주라 칭하며 거들먹거리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건물에 새들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제가 어릴 적 친구와 함께 아버지 건물 1층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훌쩍 커버린 제 모습을 보시곤 마치 친딸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며 돈을 받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아빠가 절대 아주머니 식당에서 공짜로 밥 얻어먹지 말고 옆 슈퍼 할머니께 사탕 하나도 돈 내고 사 먹으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저희에게 늘 인연의 소중함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최소한의 금액 외에는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는 법이 없으셨고 임차인분들 집안의 크고 작은 경조사까지 일일이 챙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아버지의 건물은 임차인이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건물이 낡아갈수록 주변 시세보다 월세는 더욱 저렴해졌습니다. 1층에는 아주머니의 작은 식당과 할머니의 슈퍼가 2층과 3층에는 고시원이 자리하고 있었죠. 저희 사남매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건물에 드나들었기에 그곳 상인분들은 성인이 된 저희를 보면 늘 제 자식처럼 반겨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건물이 노후되자 부동산 중개인들은 아버지께 건물을 팔거나 허물고 새로 지으라고 수시로 연락해왔습니다. 새로 짓기만 하면 지금 버는 돈의 몇 배는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여기 식당 아주머니도
슈퍼 할머니도 내 건물에서 나가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다른 곳 상가는 보증금과 월세가 비싸서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시원 세입자들은 대부분 갈 곳 없는 독거 노인분들이에요. 월 20만 원 남짓한 저렴한 월세 때문에 여기서 10년 넘게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내 욕심 채우자고 건물을 정리하면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저희 가족은 그런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착하게만 산다고 해서 행복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더군요. 제가 32살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는 끔찍한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비극을 겪으셨습니다. 필사적인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장애를 갖게 되셨습니다. 건물 임차인분들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이렇게 착한 사장님께 이런 시련을 주시냐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절망에 빠지셨던 아버지였지만 이내 굳건한 정신력으로 현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에 주저앉아 있기보다 휠체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겠다며 매일 고된 재활훈련에 매달리셨죠. 우리 가족은 눈물을 삼키며 그런 아버지를 응원하고 도왔습니다. 아버지 곁에는 우리 가족 외에도 아버지를 유독 살뜰히 챙기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제 언니와 결혼한 형부였습니다. 사실 저희 언니는 15살 때 바이러스성 뇌염을 앓은 후유증으로 청각을 잃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었지만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형부는 그런 언니를 아무런 편견 없이 사랑해주고 아껴준 정말 고맙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형부가 친아들처럼 예쁘고 고마우셨을 겁니다. 형부는 어디를 가든 항상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어드렸고 쉬는 날이면 일부러 저희 집에 찾아와 아버지의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언니가 결혼한 후 저는 그동안 월급을 모으고 재테크로 불린 돈에 아버지께서 보태주신 3천만 원을 더해 경기도에 25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 전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당시 그는 작은 건설사에 다니고 있었고 비록 집안이 가난해 모아둔 돈은 많지 않았지만 호탕한 성격에 저를 끔찍이 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난을 딛고 꼭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그의 야망 또한 남자답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마음 하나를 믿고 그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마련한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그는 혼수를 해왔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아들도 하나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남편이 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 가거나 가족 여행을 갈 때면 형부는 늘 저희 부모님부터 챙기기 바빴지만 남편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뒤로한 채 저 혼자 신나서 앞장서기 일쑤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그는 타인을 배려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오직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결혼 전에는 몰랐던 아버지의 건물을 알게 된 후부터 노골적으로 탐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아버지를 찾아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자고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장인어른, 그 낡은 건물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몇 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통해서 아주 멋진 새 건물을 세워드리겠다니까요. 아버지는 예전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이유를 들며 점잖게 거절하셨지만 남편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와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아버지께서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만하게. 내 건물을 내가 그냥 두겠다는데 자네가 왜 이리 성화인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애 자네가 김칫국부터 마시는 겐가? 내 분명히 말했네. 싫다고. 저는 형부처럼 효도는 못할 망정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남편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남편과 수도 없이 다퉜습니다. 아빠가 싫다는데 대체 왜 그래? 당신은 왜 우리 아빠 재산에 그렇게 욕심을 내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기가 막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장인어른 건물 새로 올리면 회사에서 내 출세길이 열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새 건물 지으면 지금 세입자들은 어차피 다 나갈 텐데 그럼 1층에 내 동생 편의점 하나 차려주고 그 옆에 우리 부모님 식당 이전해드리면 얼마나 좋아. 남편은 이미 아버지의 재산으로 자신의 가족들까지 챙길 계산을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과 시동생까지 은근슬쩍 욕심을 내비쳤습니다. 염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와 형부의 가게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형부는 장사를 시작하며 생긴 빚 때문에 힘들어하다 결국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듬직했던 형부의 눈물에 아버지의 마음도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형부에게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제 남편도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은 형부에게만 돈을 빌려준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또다시 아버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왜 형님만 도와주시고 저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십니까? 저 사람들은 남이고 저는 가족 아닙니까? 가족인 저부터 좀 챙겨주세요. 아버지는 그런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타일렀습니다. 자네가 김서방처럼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나? 아니자는가? 그런데 왜 비교할 거리도 안 되는 일로 자꾸 억지를 쓰나? 그만 좀 하게.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건물 문제가 뜻대로 안 되자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손을 벌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겁도 없이 3천도 아닌 3억을 바라느냐고 호통치고 돌려보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한테 정말 지친다. 우리 아빠한테 죄송해서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이혼하자는 제 말에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욕심이 과했다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제 마음도 흔들렸고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줘봐라. 본심이 나쁜 사람은 아닐 게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는 이혼 결심을 잠시 보류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잠시 이어지던 어느 날 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웬일로 이번 생신에는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만 따로 모시고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점수를 따려는 것이라 생각한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약속 당일 남편은 저희 가족을 데리고 허름하고 낡은 4층짜리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그가 예약했다는 식당은 그 건물 4층에 있는 낡은 중국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장난쳐? 우리 아빠 휠체어 타시는 거 뻔히 알면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을 예약했다고. 제가 화를 내자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장인어른은 못 걸어 올라가시죠. 깜빡했네. 실수야, 실수. 그럼 어떡하죠? 장인어른은 그냥 차에 계시고 우리끼리만 빨리 먹고 나올까요? 짜장면 한 그릇 포장해다 드리면 되겠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아닌
희미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몸이 불편한 장인에 대한 비열하고 치졸한 복수였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던 아버지께서 분노에 찬 얼굴로 휠체어에서 벌떡 두 다리로 일어서신 겁니다. 자네가 감히 날 우롱해. 비록 1초 남짓한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분노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휠체어에 주저앉으시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치셨습니다. 내가 날 이렇게 욕보여? 내 딸의 남편이라고 믿었는데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해. 남편은 그제야 당황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 변명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형님만 예뻐하고 저는 차별하시니까 약이 올라서 심술 좀 부린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보, 제발 용서해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인간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넌 끝났어. 감히 우리 아빠한테 이딴 짓을 한 너랑은 단 하루도 더 못 살아. 이 졸렬한 인간아.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왜 제 이혼을 말리셨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사위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아버지의 마지막 믿음마저 배신하고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의 짐을 모두 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그 집은 원래 제 명의였기에 그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아들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시지만 그날 이후 오히려 더욱 강인해지셨습니다. 그 비열한 인간에게 보란 듯이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그와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계실 분들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인연에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인연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낼 용기를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어떤 인연은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시리게 다가오기도 하죠. 하지만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평온할 때가 아닌 시련과 갈등의 순간에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진면목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한 여성의 쓰라린 경험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깊은 울림을 만드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성찰의 시간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제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가족을 하찮게 여기고 모욕했던 한 사람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차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 사람은 한때 제 남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진 것은 없으면서 욕심 많은 하늘을 찔렀고 그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좁아터진 인간이었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그의 실체를 알았더라면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저 역시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씌어 그의 본 모습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제 삶의 분노 유발자였던 그와 각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어쩌면 하늘의 도우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지독했던 시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입사하신 아버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결근이나 지각 한 번 없이 오직 성실함 하나로 회사 생활에 임하셨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내조하며 저와 언니,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까지 우리 사남매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자녀가 넷이나 되었음에도 저희 집안 형편이 비교적 넉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월급 덕분이기도 했지만 사실 아버지가 물려받으신 작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 덕이 컸습니다. 외아들이셨던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홀로 남으신 할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셔와 살뜰히 봉양하셨습니다. 제가 10살 되던 해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며 아버지에게 경기도에 위치한 3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스스로를 건물주라 칭하며 거들먹거리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건물에 새들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제가 어릴 적 친구와 함께 아버지 건물 1층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훌쩍 커버린 제 모습을 보시곤 마치 친딸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며 돈을 받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아빠가 절대 아주머니 식당에서 공짜로 밥 얻어먹지 말고 옆 슈퍼 할머니께 사탕 하나도 돈 내고 사 먹으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저희에게 늘 인연의 소중함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최소한의 금액 외에는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는 법이 없으셨고 임차인분들 집안의 크고 작은 경조사까지 일일이 챙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아버지의 건물은 임차인이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건물이 낡아갈수록 주변 시세보다 월세는 더욱 저렴해졌습니다. 1층에는 아주머니의 작은 식당과 할머니의 슈퍼가, 2층과 3층에는 고시원이 자리하고 있었죠. 저희 사남매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건물에 드나들었기에 그곳 상인분들은 성인이 된 저희를 보면 늘 제 자식처럼 반겨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건물이 노후되자 부동산 중개인들은 아버지께 건물을 팔거나 허물고 새로 지으라고 수시로 연락해왔습니다. 새로 짓기만 하면 지금 버는 돈의 몇 배는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여기 식당 아주머니도 슈퍼 할머니도 내 건물에서 나가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다른 곳 상가는 보증금과 월세가 비싸서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시원 세입자들은 대부분 갈 곳 없는 독거 노인분들이에요. 월 20만 원 남짓한 저렴한 월세 때문에 여기서 10년 넘게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내 욕심 채우자고 건물을 정리하면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저희 가족은 그런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착하게만 산다고 해서 행복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더군요. 제가 32살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는 끔찍한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비극을 겪으셨습니다. 필사적인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장애를 갖게 되셨습니다. 건물 임차인분들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이렇게 착한 사장님께 이런 시련을 주시냐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절망에 빠지셨던 아버지였지만 이내 굳건한 정신력으로 현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에 주저앉아 있기보다 휠체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겠다며 매일 고된 재활훈련에 매달리셨죠. 우리 가족은 눈물을 삼키며 그런 아버지를 응원하고 도왔습니다. 아버지 곁에는 우리 가족 외에도 아버지를 유독 살뜰히 챙기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제 언니와 결혼한 형부였습니다. 사실 저희 언니는 15살 때 바이러스성 뇌염을 앓은 후유증으로 청각을 잃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었지만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형부는 그런 언니를 아무런 편견 없이 사랑해주고 아껴준 정말 고맙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형부가 친아들처럼 예쁘고 고마우셨을 겁니다. 형부는 어디를 가든 항상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어드렸고 쉬는 날이면 일부러 저희 집에 찾아와 아버지의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언니가 결혼한 후 저는 그동안 월급을 모으고 재테크로 불린 돈에 아버지께서 보태주신 3천만 원을 더해 경기도에 25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 전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당시 그는 작은 건설사에 다니고 있었고 비록 집안이 가난해 모아둔 돈은 많지 않았지만 호탕한 성격에 저를 끔찍이 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난을 딛고 꼭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그의 야망 또한 남자답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마음 하나를 믿고 그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마련한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그는 혼수를 해왔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아들도 하나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남편이 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 가거나 가족 여행을 갈 때면 형부는 늘 저희 부모님부터 챙기기 바빴지만 남편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뒤로한 채 저 혼자 신나서 앞장서기 일쑤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그는 타인을 배려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오직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결혼 전에는 몰랐던 아버지의 건물을 알게 된 후부터 노골적으로 탐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아버지를 찾아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자고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장인어른, 그 낡은 건물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몇 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통해서 아주 멋진 새 건물을 세워드리겠다니까요. 아버지는 예전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이유를 들며 점잖게 거절하셨지만 남편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와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아버지께서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만하게. 내 건물을 내가 그냥 두겠다는데 자네가 왜 이리 성화인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애 자네가 김칫국부터 마시는 겐가? 내 분명히 말했네. 싫다고. 저는 형부처럼 효도는 못할 망정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남편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남편과 수도 없이 다퉜습니다.
아빠가 싫다는데 대체 왜 그래? 당신은 왜 우리 아빠 재산에 그렇게 욕심을 내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기가 막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장인어른 건물 새로 올리면 회사에서 내 출세길이 열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새 건물 지으면 지금 세입자들은 어차피 다 나갈 텐데 그럼 1층에 내 동생 편의점 하나 차려주고 그 옆에 우리 부모님 식당 이전해드리면 얼마나 좋아. 남편은 이미 아버지의 재산으로 자신의 가족들까지 챙길 계산을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과 시동생까지 은근슬쩍 욕심을 내비쳤습니다. 염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와 형부의 가게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형부는 장사를 시작하며 생긴 빚 때문에 힘들어하다 결국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듬직했던 형부의 눈물에 아버지의 마음도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형부에게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제 남편도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은 형부에게만 돈을 빌려준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또다시 아버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왜 형님만 도와주시고 저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십니까? 저 사람들은 남이고 저는 가족 아닙니까? 가족인 저부터 좀 챙겨주세요. 아버지는 그런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타일렀습니다. 자네가 김서방처럼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나? 아니자는가? 그런데 왜 비교할 거리도 안 되는 일로 자꾸 억지를 쓰나? 그만 좀 하게.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건물 문제가 뜻대로 안 되자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손을 벌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겁도 없이 3천도 아닌 3억을 바라느냐고 호통치고 돌려보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한테 정말 지친다. 우리 아빠한테 죄송해서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는 제 말에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욕심이 과했다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제 마음도 흔들렸고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줘봐라. 본심이 나쁜 사람은 아닐 게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는 이혼 결심을 잠시 보류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잠시 이어지던 어느 날 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웬일로 이번 생신에는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만 따로 모시고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점수를 따려는 것이라 생각한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약속 당일 남편은 저희 가족을 데리고 허름하고 낡은 4층짜리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그가 예약했다는 식당은 그 건물 4층에 있는 낡은 중국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장난쳐? 우리 아빠 휠체어 타시는 거 뻔히 알면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을 예약했다고. 제가 화를 내자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장인어른은 못 걸어 올라가시죠. 깜빡했네. 실수야, 실수. 그럼 어떡하죠? 장인어른은 그냥 차에 계시고 우리끼리만 빨리 먹고 나올까요? 짜장면 한 그릇 포장해다 드리면 되겠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아닌 희미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몸이 불편한 장인에 대한 비열하고 치졸한 복수였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던 아버지께서 분노에 찬 얼굴로 휠체어에서 벌떡 두 다리로 일어서신 겁니다. 자네가
감히 날 우롱해. 비록 1초 남짓한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분노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휠체어에 주저앉으시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치셨습니다. 내가 날 이렇게 욕보여? 내 딸의 남편이라고 믿었는데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해. 남편은 그제야 당황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 변명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형님만 예뻐하고 저는 차별하시니까 약이 올라서 심술 좀 부린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보, 제발 용서해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인간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넌 끝났어. 감히 우리 아빠한테 이딴 짓을 한 너랑은 단 하루도 더 못 살아. 이 졸렬한 인간아.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왜 제 이혼을 말리셨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사위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아버지의 마지막 믿음마저 배신하고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의 짐을 모두 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그 집은 원래 제 명의였기에 그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아들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시지만 그날 이후 오히려 더욱 강인해지셨습니다. 그 비열한 인간에게 보란 듯이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그와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계실 분들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인연에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인연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낼 용기를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어떤 인연은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시리게 다가오기도 하죠. 하지만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평온할 때가 아닌 시련과 갈등의 순간에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진면목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한 여성의 쓰라린 경험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깊은 울림을 만드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성찰의 시간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제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가족을 하찮게 여기고 모욕했던 한 사람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차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 사람은 한때 제 남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진 것은 없으면서 욕심 많은 하늘을 찔렀고
그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좁아터진 인간이었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그의 실체를 알았더라면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저 역시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씌어 그의 본 모습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제 삶의 분노 유발자였던 그와 각자의 길을 걷게